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현성 전문가님부터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섹시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 전문가 최현성입니다. 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문서준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보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보험 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험 전문가 문서준입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시겠죠. 오늘 또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명원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고 빠짐없이 빈틈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보험 전문가 서명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보험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어떤 쉬운 내용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간병보험입니다. 최현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떻게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부모님들에게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간병인 보험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간병비를 걱정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효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노후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보험임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분께서 이번에 고관절 골절로 입원을 하셨었는데 고관절 골절은 뼈가 붙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고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하다가 오랜 입원으로 다들 너무 지치는 상황이 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험 내역을 확인했더니 간병인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나머지 입원 30일 동안 간병인 사용하시고 상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셨고 저한테 진작 연락할 걸 그랬다며 엄청 고마워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잘 알지 못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왜 간병인 보험이 중요한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간병인 보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도 알고 계시고 또 가입도 잘 해두셨을 텐데 저도 아직 이 간병인 보험은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니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냥 건강하게만 늙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데 자녀들은 취직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나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이 어렵다 보니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가족 간병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0에서 70대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가 많아 간병 및 간병비 분담이 가능했지만 현재 30, 40대들은 상대적으로 외동 비율이 많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며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취직하여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또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간병보험 이런 이유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부담 경감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미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내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치료비는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비 등에서 치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 기간이 만약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된다면 현실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직접 간병하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다 보니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간병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 범죄 등을 우리는 신문기사, 사회면을 통해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간병 파산,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와 더불어 간병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아파 간병을 하고 있는데 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와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까지 드니 실제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돌봄과 의료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간병의 주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 인구 구조가 변해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독박 간병, 간병 파산의 현실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입원비와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진단비는 준비되어 있지만 간병비는 필요 없겠지 하시는 분들은 많거나 혹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평균 금액을 알아보니 하루 간병비 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이면 91만 원, 한 달이면 390만 원, 그 외 추가 요금들까지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도 관련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문제는 뇌출혈 등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경우 1년의 간병인 비용으로만 4천만 원 이상의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병원비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고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부담하더라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네,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액수들을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좀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네요.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간병비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돋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입원 환자를 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병원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정성은 간병인 개인의 재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를 보시면 간병비 부담 체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7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96%가 넘는 비율이 아주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간병인 보험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간병보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병인 보험은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입원 시 보험사에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요청하면 48시간 이내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렇게 간병인의 신원이라든지 능력이 보장되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란 48시간 안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해야 돼서 입원하고 신청하면 하루 이틀 정도 간병인이 늦게 올 수 있고 또한 직접 구해야 되지 않아서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지만 친절하다든지 나와는 맞지 않는 간병인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체를 원한다면 교체도 가능하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이라 한다면 간병인 지원 보험은 갱신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3년 갱신은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보험사에서 3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사용 일당은 간병인 업체라든지 어플을 통해 직접 간병인을 고용 후 간병인 사용 일수만큼 가입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먼저 간병인 비용을 개인 지급하고 보험사에 영수증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의 장점은 비갱신형이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안정적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한다면 20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고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을 예측할 수 없어 가입한 금액 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인이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간병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건비와 좀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최저형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보험의 장점은 일당으로 또는 지원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간병 받아야 할 10년, 20년 뒤에 인건비를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가입 금액의 5%를 인상하는 최종형 특약 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2배가 되는 특약 등이 있으니 가입 시 이를 고려하며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요즘에는 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간병이나 입원 서비스를 좀 지원해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상을 받기 좀 어려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이 이것이었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병원의 플랜카드나 홍보 자료 등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간병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미 이 전문 인력들이 돌보는 것 자체가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간병인 사용하여 하루 10에서 20만 원 지불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10만 원 미만 정도의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4시간 환자 케어로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하는 간병에 대한 고충을 덜 수 있습니다. 24시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체력 소모입니다.
이를 전문 인력의 의료 서비스로 대체함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한결 마음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위생에서부터 식사 보조, 약 복용까지 손 하나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대상은 중증도와 질병군에 제한 없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외부인 출입 통제로 감염에 대한 위험 감소하고 전문 인력에게 기본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면회가 제한적이고 1:1 케어가 불가능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일당, 강원 후 간호 통합 서비스까지 세 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간병보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부터 정말 유익한 정보인데요. 그럼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노후연금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참 말이 많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올해 30세인 95년생이 월급 300만 원일 때 만 65세에 도달해 받을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여건들을 고려해 보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문서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와 연금 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앵커님은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도 아직 노후는 좀 먼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틀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큰 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토대로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월 300만 원을 버는 30대 친구가 2060년에 현재 물가로 월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앵커님, 노후에 저희가 월 80만 원으로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80만 원은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빠듯한 노후 생활이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노후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개인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각자 원하는 삶, 행복한 삶, 기준과 형태가 개개인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과정에서 노후연금이란 긍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삶과 형태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기준을 설정할 수 없고 그 기준이 되는 목표 금액에 따라 연금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한 달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 목표일지 월 400만 원이 목표일지 우선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마 편하실 거예요. 뉴스에서 언급된 월 300만 원에 버는 30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월 생활비 300만 원 목표로 설정했을 때 이미 국민연금으로 80만 원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머지 22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채워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연금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연금의 구조를 알기 전에 우선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고 노령 예상연금 조회라고 있는데 누르신 후 본인은 인증을 하시면 바로 예상연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금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은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층 주택연금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만 주택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4층 구조는 제외하고 3층 구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층은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죠. 2층은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월 300만 원 중 1층에서 80만 원이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 220만 원이 남죠.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을 합쳐서 220만 원을 채우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나머지를 좀 준비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주변에 보면 퇴직연금은 많이들 좀 미리 깨서 여행을 가시거나 다른 데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지만 보통 퇴직연금을 퇴사하시면서 다들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쓰시더라고요. 일시금으로 수령 안 하려 해도 꼭 무슨 일이 생기게 되죠. 사실 뭔가 준비하게 될 때에는 항상 남으면 문제가 없지만 모자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려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퇴직할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2층 퇴직연금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두신 상태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3층 구조를 봤을 때 1층으로만 부족하고 2층은 없다고 생각하고 3층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3층은 더 튼튼하게 준비해야 더 멋진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 개인연금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준비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연금 준비를 할 때 세액공제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금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연말정산을 할 때 더 많은 세금 공제에 대해 혜택을 받고 싶어 궁금해하실 겁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제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둘 다 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이에요. 다만 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래요?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래요? 이 차이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요? 원래 연금을 받을 때도 과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 1,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시면 종합소득세를 내시거나 16.5% 분리과세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정도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1,500만 원은 월 12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비과세 혜택과 세금 공제 부분을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금을 받기 전 세금 공제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연금을 받고 난 후 세금을 내실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 받기 전과 후로 세금 공제 시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이해해 주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받기 전에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상품은 바로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예를 들면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정 비율만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금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가 매년 세제 적격 상품이었고요. 세제 비적격 상품은 연금을 납부할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매년 세액공제 혜택 IRP 상품과 연금저축 상품은 포함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월 75만 원인 거죠. 이런 부분까지 잘 활용한 분들이 나 세액 공제 받아서 최대 148만 원까지 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 납부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럼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최대로 납부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환급을 받는 게 많다면 9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최대한 환급을 받는 게 좋지만 만약 내가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서 최종적으로 낼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나라에서 환급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추가로 가입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액이 없다면 더 얹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분들에게 사실 세액공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할지 또 금액을 얼마나 낼지 그 상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내는 세금이 얼마나 내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분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여 결정세액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 확실히 세금 부분이 들어오니까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이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일시납과 적립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세제 비적격 상품, 연금 상품은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셨다면 그 납부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그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적립식으로 납입하신다면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 납입하셔야 하고 똑같이 납입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이 노후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액이 높은 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월 125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온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과연 어떤 연금을 받을 때만 붙을까요? 원금을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연금저축의 경우 수익금에 대해 추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의 경우 수익금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점, 특히 금액이 클 경우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제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세제 적격 연금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이 필요 없거나 노후에 연금 인출 시 세금 이슈를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세금과 노후 준비가 엄청나게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세금 전략과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매년 세액 공제를 받고 싶고 연금 목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제 적격 상품 준비, 단 나중에 세금을 내야겠죠? 나중에 세금을 아끼고 싶고 연금 목표 금액이 크다면 세제 비적격 상품 준비,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 대 B 딱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 덕분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재정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와 연금 준비에 대해 말씀드린 보험 개조 용광로에서 나온 문서준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후 연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두고 있죠. 이번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암치료비 보험입니다. 서명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암 주요 치료 보장 관련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리 삶과 밀접한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암 치료비 보험이란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물론 생활비 부담까지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암 치료비 보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암 치료비 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이 어떻게 대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MC님은 네. 한국인의 암 발병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3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MC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암에 진단되시고 계신 만큼 암에 대한 치료비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암 치료비 보장이 왜 중요한지,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암 치료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암 치료는 쉽게 예전 방식과 최근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라고 하면 수술하는 방법과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 수술은 직접적으로 암의 진단 원인이 되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폐에 암으로 진단되면 양쪽 폐 중에 악성 종양이 위치한 한쪽을 절제해내는 경우죠. 유방암과 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유방암으로 진단되면 양쪽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위암의 경우에는 위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종양에서 안전한 거리만
확보해 최소한의 위 절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크게는 위의 절반을 절제하기도 하죠. 항암 치료는 몸 전체에 걸쳐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몸 전체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어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거나 메스꺼움과 구토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해 살도 많이 빠졌죠. 이런 부작용들이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백혈병에 걸린 주인공들로 많이 모셔졌죠. 여기서 백혈병은 혈액암입니다. 그럼 여기서 MC님께서는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암 환자분의 평균 치료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신지 아시나요? 글쎄요. 암이 아무래도 너무나 큰 질병이기 때문에 절대 소액은 아닐 것 같고요.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암 종류에 따라 치료 비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진단 후 암 수술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암 치료 평균 3천에서 1억 원까지 소요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암 치료는 이렇게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는 모두 쉽게는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요.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왠지 어떤 이야기 하시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산정특례제도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전문가님이 암에 대한 치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44세 A씨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암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약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생활비 부담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분은 다행히도 앞서 설명드렸던 건강보험에서의 혜택 의료비 지원을 받아 장기 치료로 인한 경제활동 중지로 생활비 부담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반면 B씨는 10년 전 암 치료비 보험에 가입하셨고 암 진단 후 기본 진단금 5천만 원과 치료비 보장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 보장보험은 환자의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암 진단금 이외에 B씨는 치료비 보장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장을 더 받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적인 진단금과는 또 다른 추가 보장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분들 중 67%의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MC님,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큰 질병에 진단되셨음에도 이렇게 왜 이분들은 치료를 포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67%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포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왜일까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생업 때문입니다. 음, 이번에도 그럼 한 분의 사례를 들어 통계자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세 K씨는 2년 전 체한 증세로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14에서 15cm 정도 되셨거든요. 이분은 7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나날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 10년 전만 해도 회복이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수술, 항암제, 색전술 등의 치료를 골고루 받으시면서 좋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암 치료가 발전해도 국내 간암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계속 늘었고 3년 전 기준 한 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유는 치료를 포기하는 간암 환자분들이 늘어서입니다. 서울 S병원 간암 환자 6,700명을 조사했더니 1,500명이 어떤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21%는 간암 초기셨고요.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우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혜택으로 인해서 간암 치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생업 때문에 병원에 계속적인 장기 치료를 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특히나 암 치료가 기적적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 대다수 분들은 2년, 3년 이렇게 장기 치료가 필요하시기 때문이죠. 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를 포기하시나 했더니 이게 바로 생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암을 포함한 작거나 큰 질병에 우리가 모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최신 방식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암 치료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표적 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럼 각 치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예정 방식으로는 암세포를 제거하려면 정상세포, 암세포를 구분하지 않고 정상세포에도 함께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치료였는데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글자 그대로 암세포만 표적적으로 공격 제거하여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폐암이 진단되셨다고 가정하면 구강으로 약을 먹으면 정상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폐에 있는 암세포만 표적하여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만 표적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 예로 유방암에 진단되셨던 A라는 여성분은 표적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기적적으로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자, 두 번째로는 면역 항암 치료를 설명드릴 건데요. 면역 항암 치료란 내 몸에 맞는 면역 주사를 만들어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암의 세포를 공격하거나 주사하면 암이 낫는 치료법입니다. 면역 항암 치료 중 대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치료제 중 하나가 CAR-T 치료제라고 하죠.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하여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도록 만드는 맞춤형 치료법입니다. 면역항암 치료의 주요 장점으로는 특정 암세포만을 공격하여 부작용이 적습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으로는 중입자 치료가 있습니다. MRI 같은 기계에서 암만 타겟하여 방사선으로 암을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기계에 2분만 방사선을 쪼이는 것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암이 낫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표적 항암 치료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중입자 치료는 대략 7천에서 8천만 원, 면역 항암 치료는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최근 치료 방식은 예전과 다르게 치료 과정이 환자들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쉽게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큰 비용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꿈의 치료라고 하는 중입자 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 방법들은 결국에는 이 큰 비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암 치료보험이 없어서 힘든 치료 과정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거의 20년과 또 현재를 보면 앞으로 미래에는 또 의료 기술이 더욱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항암 치료에 대한 의료 기술이 더욱 발전함으로써 암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암 치료비 실제로는 어느 정도 드는 걸까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암 진단을 받으시면 초기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들고 치료가 길어지거나 중입자 치료 같은 고가의 장비로 치료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볼 수가 있죠. 기본 항암 치료를 한 번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만으로도 모든 비용을 다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암 치료비 보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전문가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암보험이나 암치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가입 전에 반드시 좀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보험에 가입 시 일정 기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 보험 가입 후 1년의 기간 동안 원래 보장 금액보다 적게 보장하는 감액 기간이 있다는 거, 보험 상품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형인지, 금액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인지, 일반암과 소외감, 유세암, 유사암, 고해감 등등 다 보장이 되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다각도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연령, 병력 등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암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이 필요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암 치료비에 대한 보험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가입 전에 면책기간, 감액기간, 갱신 여부, 보장 범위 꼭 확인해서 가입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 설명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간병인보험, 노후연금, 암치료비 보험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